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방송했던 어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병철 씨 사망 사건은 대장동을 비롯한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 오늘은 좀 다른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역사가들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문재인의 눈을 흐린 총신으로 누굴 꼽을까요? 뭐 많은 사람이 있겠죠. 아마 문재인이 마음을 빚을진 조국이나 비서실장 임종석, 혹은 장관을 아주 오래 한 강경화, 그리고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나라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또 문재인을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고 착각을 하게 만든 정의용과 서훈 등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내로남불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인 조국,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 정부의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집값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김수현, 그리고 남북 문제에 문 대통령이 눈을 흐리게 한 정의용, 그리고 또 이 면피용 발언으로 보신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홍남기를 꼽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 네 사람은 역사책에서 문재인을 혼군으로 만든 관료들입니다. 혼군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물 경제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경력으로 이 집값을 잡겠다며 두 정부에 설치다가 주군인 문재인을 폭망하게 만든 김수현도 있지만, 그걸 주무장관으로서 뒷받침한 홍남기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들은 나라를 경영하는 자리는 사양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재인을 역사의 우스개로 남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보였던 권위주의를 다 발휘했다는 것 같은 명분도 찾기 어려우며 한미 FTA 같은 안목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확대 재생산한 것은 편가르기와 집값 파동입니다. 국가안보는 9.19 군사합의로 그 어느 정부보다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과는 대사 자리가 1년간이나 비일 정도로 척을 졌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바이든은 일본 총리와는 통화하면서 문 대통령과는 통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는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멀고 먼 이웃이 되었고, 이 중국은 온 국민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굴신했는데도 우리를 똘마니 취급하는 동네 깡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니 해도 경제 폭망은 두고 다음 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올해 1000조를 훌쩍 넘기게 되는 국가 채무와, 그리고 1900조에 이루고 있는 가계부채입니다. 이재명이 오오니 하는 뜬구름 잡는 공약을 내걸지만 그게 신기루가 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가 어제 말한 1조 달러 수출을 달성해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노동계획 없이는 사라진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빈부격차는 커졌으며 세금은 늘어 중산층은 붕괴했으며 국가채무는 폭증해서 국가를 위태롭게 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진실입니다. 그런 홍남기가 놀랍게도 취직 자랑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의 총신답게 정권 임기 말에 경제치적 홍보에 나선 겁니다. 작년 말 홍남기 휘하 경제부처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라는 홍보자료를 책자로 만들어냈다 합니다. 그 책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회복과 도약 등 경제정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도대체 제 정신입니까? 국민이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그가 열거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코로나 대응 모범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 고용 분배 개선, 선제적 규제 혁신 추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중기 소상공인 육성, 주거안정 도모,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말 제 입에 있다면요,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먹을 날렸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속아 웃다가 죽을 일입니다. 그 홍남기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하루에 3건 정도씩 정리해서 15일간 36가지를 시리즈로 내보낸다고 썼습니다. 책자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시리즈로 연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문재인의 순장조인 건 알겠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는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라의 곳간을 거들낸 죄값부터 치러야만 합니다. 몇 개만 볼까요? 코로나 대응 모범 국가는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K-방역이라며 막단 혈세를 퍼부어 전 세계에 이를 홍보했지만 문재인의 초기 방역은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모기장을 쳤다는 조서가 따랐습니다. 그 뒤는 더 기가 막힙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대기업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이러니 지난 2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의 몰락을 불렀습니다. 파산한 자영업자가 한둘입니까? 재정 건전성 유지 항목은 범죄 수준이 거짓말입니다. 이 문재인이 재정을 30돈 취급하면서 국가 채무를 늘린 게 얼마인데, 말하자면 MB, 아니 그 앞에 노무현, 그리고 그 뒤에 MB, 박근혜 이 세 정부가 일으킨 국가 채무보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빚으로 말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는 200만 개를 넘고 만들어진 좋은 일자리는 정말 미미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700명 정도라고 할까요? 문 정부는 세금으로 알바 일자리만 양산했습니다. 게다가 주거안정 도모라고 했습니까? 당장 집값 폭등으로 국민은 지금 온몸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참고 견디고 있는데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주식 등 자산 버블은 유동성 확대와 지금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 때문에 올해만 금리 인상을 4, 5회 정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금리가 1%만 오른다면, 1%만 올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홍남기도 그 정답을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는 위태롭습니다. 시장은 이미 위기를 알리는 경고 사이렌이 울린 지 오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를 넘나들고 물가는 작년에 2.5% 올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데도 홍남기가 진실을 감춘다면 그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 홍남기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성과를 바로 알고 우리 경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말을 들으니 말입니다. 이 경제 폭망을 두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 문재인, 홍남기 두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좌우파의 대회전인데도 그 좌우파의 적자가 아닌 후보들이 싸움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이 나라 좌파의 중심 세력인 운동권 출신도 아닙니다. 그 앞에 민주화 세력이 아닌 것은 물론입니다. 반면 윤석열은 정치 경력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반문의 아이콘이 되면서 보수 우파의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처음에는 아주 쉬워 보였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기를 가지는 데다가 기본소득이니 토지 보유세니 하는 연결지 않은 정책들은 대중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급진좌파를 넘어서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느낀 실망감이 컸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실망을 넘어 분노했고 정권교체 열망은 그래서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대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긴 자만심에서 벌인 내부 권력 다툼 때문입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한 달, 또 내부 총질로 또 한 달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김종인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게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 윤석열 캠프는 대수술이 있었습니다. 선거 2달을 앞두고 말입니다. 김종인이 퇴출되고 이준석이 목리를 부리면서 윤석열 지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윤석열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대신 안철수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 안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슬림화되고 캠페인에 변화가 나타나자 윤석열 지지는 급반등했습니다. 그 반등은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을 훨씬 넘어서는 문자 그대로 반등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나온 대여섯 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이재명이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한 곳, 그리고 어제 나온 NBS 지표조사 외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다시 이재명을 따돌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40%를 결코 넘지 못하면서 확장성이 없는 것을 보여줬다. 윤석열은 여전히 정권 교체의 아이콘인 것을 보여줬다. 자, 먼저 지난 방송에 이어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한길리서치가 10일과 11일 이틀간 조사하고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쿠키뉴스가 의뢰한 것이죠. 윤석열 38%, 이재명 35.3%, 안철수 11%. 윤석열, 이재명의 차이는 2.7%포인트입니다. 놀라운 건 허경영이 3.2%로 심상정의 2.2%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27일에 3일 동안 한 직진조사와 비교하면 윤석열은 34.9%에서 3.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42.4%에서 무려 7.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아마 그때 여론조사가 이재명이 40%를 넘은 유일한 여론조사일 겁니다. 안철수는 5%에서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도 윤석열이 다시 이재명을 이겼습니다. 윤석열 39.2%, 이재명 36.9%, 안철수 12.2%, 윤석열은 오차범위 아니지만 2.3%포인트가 앞섰습니다. 이 조사에선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어 윤석열이 단일 후보로 될 때 결과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43.6%, 이재명 38.1%. 만약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안철수 42.3%, 이재명 33.2%. 참고로 윤석열이 아직도 이재명에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것이죠. 엠브리앤 퍼블릭, 한국 리서치 등 4개사가 1월 10일부터 12일 3일 동안 전국 지표조사 NBS를 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37%, 윤석열 28%, 안철수 14%. 다른 여론조사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대폭락했을 때와 아주 흡사한 결과입니다. 어쨌든 후보 단일화는 지난 주말 안철수가 치고 나오지 못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마의 40%를 넘는 대이변이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윤석열에 다시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단일화는 예도에서 그저 안주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다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이 윤석열 캠프로서는 떠났던 지지층이 이재명에게 가지 않고 안철수에게 간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안도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철수의 급부상은 윤석열을 떠난 우파만 흡수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말 바꾸기에 실망한 좌파 중도층도 흡수했습니다. 안철수가 이 윤석열의 지지층이 이재명에게 쏠리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에서 떠난 2030과 중도우파는 결코 이재명에게는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지난 주말부터 2030 지지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봉급 200만 원에 이어서 11일 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죠. LOL, 롤 대회. 이 롤 대회를 관람하게 그것입니다. 이른바 2대남, 20대 남성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입니다. 그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시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존의 59조 쇼츠에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지율이 회복하자 자신감에 찬 윤석열은 이틀 전이죠.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선대위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외쳤습니다. 저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 이재명의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됐다. 자, 이제 민주당을 덮친 두 악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철 씨의 사망 사건입니다. 이 씨는 지난 8일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11일 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병철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20년 가까이 민주당 당원이었던 이 씨는 친문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깨시연이라고 하죠. 이 깨시연에 이 변호사비 대납 증거 녹취록을 제보했습니다. 깨시연은 작년 10월 7일 이재명이 변호사비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죠. 그러자 그 이튿날 이재명 캠프는 이 씨와 깨시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막고발로 대응했습니다.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병철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11일 저녁 8시 42분경 이 씨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이 전혀 없었고 외부의 침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 모텔에서 작년 11월부터 석 달째 투숙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 김은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모른 척한다고 덮일 수 없다. 진실을 공개해달라. 뭔가 있다는 거죠. 무서워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조차 나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달라. 글쎄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이미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떻게 불거진 걸까요? 이병철은 2020년 4, 5월경에 이태영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최모로부터 이재명의 변호사비에 대해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태영이 이재명을 변호하면서 현금 3억 원 외에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 그게 상방울 주식이라고 하더군요. 그 뒤 이 씨는 다시 작년 6월과 7월경 최모와 통화를 하면서 이태영이 이재명 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방식에 대해 언급을 했고 다시 이태영과 면담하며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씨는 그 녹취록을 친문 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공을 했고 이 단체가 대검찰청에 6월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핑퐁 끝에 수원지검에 맡게 됐죠. 그래서 작년 11월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검찰은 상방울이 시비 발행 내역을 조사하고 또 서울 송파 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이 점점 확대되자 이재명은 작년 10월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에서 혐의를 정면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저는 6개월에 1통씩 계좌 조회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계좌 출력을 얼마든지 하시라. 그런데 이 상방울 주식, 언론에서 S사 주식이라고 하는 이 상방울 주식은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병철의 부금 소개는 어제 13일 나왔습니다. 경찰 발표는 이렇습니다. 이 씨 사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때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씨 발견 당시 현장에서는 약봉지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지병이 없었다는 유족의 말과 달리 이 씨는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증이 있었고 보통 사람의 2배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감식 결과 이 씨가 묵던 방에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묵었던 모텔의 CCTV에서도 8일 이 씨가 객실에 들어간 후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으로서는 이병철의 죽음은 엄청난 악재가 됐습니다.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불쑥불쑥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폭 연루설이 대표적이죠. 이재명은 12일 이 씨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 한편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로 기소된 김만배 측이 지난 10일 재판에서 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자. 자, 다른 또 하나의 악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이 만든 겁니다. 송영길은 MBC에 출연해 이재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당시 송영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대표가 송영길을 바뀌었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거의 기소돼서 죽을 뻔했다. 장관을 했느냐 국회의원을 했느냐. 이쯤 되면 송영길이 판단력을 잃은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을 이런 식으로 떨쳐내고 싶어 꾀를 낸 걸까요? 그러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다는 송영길 대표님의 말씀 아연실색이다.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송영길의 발언은 안철수가 정권교체를 외치며 이재명과 연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반론 취지로 나왔습니다. 그는 안철수와 단일화도 염두에 두느냐는 앵커 질문에 대해 권력을 나누어 먹겠다는 단순한 야합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의 당선도 정권교체다. 속아 웃을 말입니다. 그 뒤에 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나 강요나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다. 경기지사로 지방행정을 했고 핵심 주류가 아니었다. 참 대단한 분의 대단한 시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 열망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라도 좋으니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후한무치한 내로남불의 권력만 바꿀 수 있다면 그를 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중의 열망을 믿습니다. 새 시대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